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기초 과정. 예,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자격 갖추기에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투자 방법론인데 어떤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투자 자격 갖추기잖아요. 그죠? 자, 좋은 말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인간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남들보다 잘 살기를 바란다. 예.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공을 했습니다. 100억 정도가 가졌네요. 예. 100억 부자가 됐는데, 이 100억 부자가 평생 바라는 그 목표를 실현하고 더 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또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또 1000억 부자를 막 부러워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또 나는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1억 2억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생각을 못하고 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또 비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비교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자산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에도 또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만들게 되면 제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마이너스 뭐 몇 억씩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자라는 기준이 어떤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뭐 한 50억 정도 전후라고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1억이면 부자라고 생각이 안 들까요? 예,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예, 이걸 체크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여러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이 상품을 접하고 저 상품을 접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저런 거는 내가 감당할 정도는 아니구나. 예. 저런 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는 저런 거를 과감하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저런 건 내가 겁이 나서 못 할 거야. 예. 쳐다도 안 볼 거야. 또는 안전한 상품들만 내가 찾아다니는 그런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냐, 좀 더 나아가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도전할 것이냐, 이것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투자 유형에는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투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투자자의 성향에는 저는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위험 난 싫어. 그거죠. 자, 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고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이상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만큼의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력이 좀 쌓이면 조금씩 위험한 거를 투자를 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자, 정보를 요구하는 수준도 따라가는 집테크, 아니면 실수요자, 주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집테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경쟁률이 많다더라, 높다더라, 인기가 있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은 나중 지나면은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고 미리 준비해서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 리드 하시는 분들 있죠. 오피니언 리더.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자, 위험 추구형 투자. 위험을 추구한다고 해서 수익이 작고 위험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위험에 따라서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을 추구하는 거죠. 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위험이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 유형. 위험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 이거죠. 예. 자, 오피니언 리더. 나쁜 말로 투기 세력. 그죠? 예, 좋은 말로는 오피니언 리더. 예. 의견 선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형은 예, 말 그대로, 위험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높으면 투자에 참여한다. 예. 자,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예. 중립형이라는 얘기죠. 중립형.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유형에 다 속할 겁니다. 일반적인 투자 유형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요. 투자에 임하기 전에 나의 투자 유형을 파악하는 목적은 투자 상품과 수익률의 기준이 예,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투자 상품은 어떤 상품일 것이냐. 예. 자, 위험 회피형인 상태의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예. 위험은 크지만 수익이 큽니다. 이런 상품 어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혹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투자를 못 하게 되실 거예요. 왜? 예, 이 형태니까 지금. 그죠? 예. 자, 그래서 투자 상품하고 수익률의 기준을 지금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형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 유형 파악 효과는 뭐냐면 예,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어차피 안 할 건데 막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투자 만족도를 높여준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목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서 안전하게 얻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은 만족도가 높아질 거죠. 근데, 내가 위험 회피형이라는 그런 유형인 걸 알면서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막 쫓다 보면, 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서 예를 들어서 뭐 3%가 목표 수익률이었는데, 하이 리턴만 쫓다 보니까는 4%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3%를 목표로 했는데, 1%가 높아졌기 때문에 30% 높아진 거죠. 근데 하이리턴만 추구를 하면 이 형태를 모르고 욕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4%도 예,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들 거 아니에요.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실 거란 얘기죠. 자, 투자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투자의, 방법에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네. 말 그대로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하는 거죠. 네, 내 개인이 내가 전문 투자자야. 투자의 주체라고 되는 거죠. 간접 투자는요. 내가 투자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주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주체, 전문가한테 투자를 하든지 전문 기관에 투자를 하든지 전문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이제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주식도 간접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찌 보면 직접 투자고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가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간접 투자는 예, 일단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간접 투자는요. 예,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전문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츠나 펀드 이런 거죠. 그죠? 리츠나 펀드. 그런 데서 이제 일반 투자자 그 주식 공개를 해서 주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수익률이 나오면은 그 수익률을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그게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는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인 것이고 투자자가 본인입니다. 거래 비용은 매매 수수료를 직접 내고 여기서는 신탁 보수라든지 뭐 수수료, 뭐 중도 환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따라붙죠. 예. 자, 장점은 투자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권한 다 내 거야. 하지만 예, 여기서는 모든 권한보다는 여기서도 모든 권한이 아니고 또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또 의견도 또 이제 그 공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연성 있는 대처를 할 수도 있고 고수익도 가능합니다. 누가 중간에서 떼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 단기 투자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단기 투자가 안 돼요. 예. 간접 투자는 공격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하는 게 실물 자산에, 그냥 빌딩
대형 빌딩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전하게 운용을 해서 수익이 안전하게 뭐 3%든 4%든 쭉 이렇게 나오는 걸 선호를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 그거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은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는 계시죠. 자, 단점은 투자 금액이 직접 하는 거는 크다. 근데 여기는 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내가 5천억짜리 저 빌딩에, 저 랜드마크 빌딩에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투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근간 투자로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만 이런 데는 투자 집단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 수익과 리스크가 집중된 투자. 그 다음에 모든 세금들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거래세라든지 아니면 배당, 뭐 이자에 관련된 이제 세금만 내면 되겠죠. 자, 간접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간접 투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또 다른 부분이 또 트렌드로 잡고 있는 게 이제 P2P라고 해서 그죠? 대부업, 대부업이 이제 또 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또 P2P로 해서 우리가 앱으로도 이제 많이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리스크는 좀 더 큽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짧게 가져가는 거죠.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에서도 개발을 할 때 급전을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형태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P2P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원금을 보장하지를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대형 자산 운용사라든지 펀드 리츠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내가 크게 손실을 볼 일은 거의 발생을 잘 안 하니까 수익은 덜 먹더라도 근데 P2P 쪽에는 손실이 많이 생기면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손 그러니까 전체를 원금을 다 잃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건발건을 하면은 운이 없으면 한 건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나의 투자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의 투자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임해야지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자,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개념이 되겠죠. 자, 매입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이다. 자, 매입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이다. 자,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자, 매입 최적의 시기가 있고 매입 최악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 매입 최적의 시기는 임대료가 높고 공실이 많고 이자율이 낮은 상황. 임대료가 높고 공실이 많고 이건 상황이 좋은데 이건 안 좋잖아요. 그죠? 이건 상황이 좋고 이게 무릎의 징조입니다. 무릎일 때 사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매입 최적의 시기는 매각 최악의 시기죠. 두 번째 매입 최악의 시기는 또 매각의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걸 잘 타야지 되는 부분인데 주식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은 거꾸로 가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자, 임대료가 높은 상황,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실이 많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임대료 높기 때문에 공실만 채우면은 임대료가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많이 나오고요. 자, 매입 최악의 시기 한번 볼까요? 매매가는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 이게 어깨, 머리 꼭대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파트 가격이 막 공행진을 막 하고 있어요. 얘네들 갱신가를 막 갈아치우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거래가 거의 없네요. 거래가 없는데 한 건씩 나오는 거 보니까는 매매가를 갈아치우고 있네요.
예, 그 위험한 상황이죠. 예, 거래량이 예,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거래량. 예. 자,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하는 거는 예, 거의 그 고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매매를 뭐 샀던 사람들이 지금 뭐 깡통을 차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예,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자,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고점, 저점, 이걸 찾기 위한 것이죠. 이게. 거래량. 그죠? 예. 자, 이때 손해를 봤다. 이때 산 사람들도 예, 지금은 예, 이만큼이 올랐네요. 이만큼이. 그죠? 이만큼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깡통 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높게 샀다 하더라도 예, 그 당시에는 비싸게 산 거지만은 제일 비싸게 산 거지만은 지금은 이미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 손해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때 산 사람들은 투자를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예,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예, 자, 이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비수기에 해야 한다. 자, 그 당시, 그러니까는 성수기 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비수기 때를 또 노려가지고, 1년 중에 여름, 겨울, 예, 춥고 덥고 할 때는 특히 이제 여름에는 휴가를 다 가버리기 때문에, 어, 이제 분양도 안 하죠. 그죠? 여름, 겨울에는. 보통 봄, 가을에 많이 하는데, 자, 협상력이 높은 효과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나온 매물들은 매도자들도 여름 겨울에 잘 이렇게 활동을 안 합니다. 예, 공급자들 그죠? 예, 그 분양도 마찬가지고 개발하는 쪽에서도 가을 겨울을 노리죠. 피크 때를. 근데 이때 나온 매물들은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예, 정말 팔아야 되는 급매물들이 이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매물들을 내가 접할 때는 예, 내가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내가. 어, 100의 가격인데 금매로 해서 90에 나왔다. 그러니까 90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살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서 85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봄, 가을이라고 하면은 예, 100짜리가 90에 나올 리도 만무할 것이고 예, 나왔다 하더라도 85로 요걸 했을 때 90에 살 사람들이 95로 해서도 줄을 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협상력이 높다라는 말은 예, 이 용어는 예, 내가 좀 더 협상력이 더 강력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지의 매입 시기. 예, 땅 하실 분들은요, 겨울에 하셔야 돼요. 겨울에 눈 오고 난 후에. 예, 눈도 안 왔는데 추운데 나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이 오고 난 뒤라고 하면 예, 경계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 뭐 눈이 그렇게 많이 또 안 오니까 과거에는 이제 눈이 오고 난 뒤에 보면은 이제 논밭 이런 경계들이 더 잘 보이고 산 같은 경우에도 임야인 경우에도 경계들이 잘 보였기 때문에 어 가을이나 여름 이때 이제 그 수풀이 무성할 때 그리고 곡식 익어 있을 때는 이제 잘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는데 요즘은 어,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라는 것들도 이제 잘 없고 우리 지금은 이제 지적도가 있어가지고 청량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오지만은 예전에는 어,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어, 같이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가지고 버스로 가가지고 어, 저 산이 아니고 이 산인데 예, 이 산이 악산으로 된 이 산인데 좋은 저 산을 보고 저 매물입니다. 저 산에 중턱을 사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좋아하고 아 저쪽이면 개발이 되겠네 하고 예, 서류도 안 보고 막 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알고 보면 이 산인데 예, 그래서 그런 시기 그럴 때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숙박시설. 예, 숙박시설은 예, 장기적 검증이 필요한 예, 투자 대상입니다. 왜냐면은
사시사철 다르거든요. 예, 영업하는 게. 예, 여름하고 겨울, 그러니까 낮, 저녁, 예, 뭐 이런 정말 앞에 가서 죽 쉬고 있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을 또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예, 매출을.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면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느냐, 예, 저 사람이 어 이제 숙박을 하는 고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예, 성수기 때 여기가 좀 잘 되는 데냐, 아니면은 휴가철에는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냐부터 해서 그런, 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뭐 젊은 사람들이냐, 뭐 여행객들이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경매로 이제 숙박시설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경매로 나온 숙박시설들은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정도를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잘 되는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리뉴얼을 해줘야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의 사례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정말 밤낮으로 또 거기 있는 숙박시설들을 내가 직접 묵어가면서, 예,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지, 예, 그 위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입하기 직전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보유 우선인가, 매각 우선인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목적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을 목적이냐, 아니면은 이 투자를 해서 정말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은 빨리라도 팔 목적이냐, 이거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보유를 위한 매입이라고 하면은, 투자라고 하면은, 예, 운영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되고 가치 향상을 통한 상품화가 필요합니다. 이 가치 향상을 통한 상품화는 보유든, 예, 보유든 그다음에 매각이든 똑같아요. 예, 목적은 같아.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매입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돼요. 예. 단순하게 오피스텔 한 채를 내가 투자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임차인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공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사만 나가게 될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나라도 뭐 가서 사무실로 쓰겠다는 그 정도가 있으면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컨셉도 없이, 그냥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그냥 막 사버리고 하면은, 최소한 내가 1년에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경치가 좋다고 하면은 뭐 휴양이라도 한다든지 뭐 쓰임새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으면은 위험하겠죠. 예. 자, 매각을 위한 매입이라고 하면 보유 전략과 같이, 예, 매각 마케팅을 병행해야 된다. 예. 다시 말해서 샀을 때부터 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샀을 때부터. 예. 소유권 등기 이전하면서 추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예, 요 잘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사면서 잘 팔아주세요, 지금부터. 예, 그게 매각 마케팅을 병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매각이 목적이라고 하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임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내가 오늘 100에 샀는데 내일 이거를 130에 살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팔아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을 기다렸는데 120에 살 사람들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날 130에 살 사람이 나타난 게, 이게 가장 큰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보유 전략을 가지고 절세를 하는 그 세금 단계 구간에 따라서 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매각 마케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예, 그리고 매각이 되기 전까지, 보유가 목적이든 매각이 목적이든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 상품화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상품화. 예, 이것도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어, 자, 정말 우리는 많은 상품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는 뭐 칠판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예, 이 공간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상품. 예, 부동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될 정도로 메리트가 있게끔 만드는 걸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잠재 가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100이라고 하는 효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100에 대해서 100%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대부분이 100%가 안 나오고 뭐 90이든 뭐 80이든 뭐 덜 나오고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하면은 이게 이 가치가 이제 잠재 가치, 잠자고 있는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걸, 매입을 해서 이걸 살려서 잠재 가치를 끄집어내서 10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최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상품화 시키고 포장을 또 시킨다고 하면은 포장이 뭡니까? 100 이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쁘게 시각적으로 포장을 잘 해서, 예. 뭐 한 5 정도를 들여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110에 팔 수 있도록 그런 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상품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선물 상품 뭐 이런 것들 팔고 있는 그 상업용 상품하고도 똑같은 저는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상품을 마케팅을 하는 그런 전략하고도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 거의 흡사합니다. 부동산인 상품만 다르다는 거일 뿐이겠죠. 예. 자, 법인의 빌딩 투자 접근 방법. 예. 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법인의 자금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꼭 들으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음, 법인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 절세 효과라든지 좋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도 법인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어, 세금 쪽에서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죠. 자, 법인의 부동산 투자 무엇이 최고의 선택일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말합니다. 예. 자, 법인으로 하는 부의 이전, 실물 부동산을 주는 것보다는 실물 부동산을 법인이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의 주식을 쭉 줬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줬다가 하는 그런 것들, 그 부의 이전도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절세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법인의 부동산 투자 효과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게 결국 본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다. 똑같은 얘기죠. 각종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자, 소득세 절감 효과, 법인세 절감 효과, 거래세 절감 효과. 자, 임대 수입 과세 표준 금액 2억 원일 경우에 개인은 6에서 38% 구간에서 38%를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법인은 10%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자, 법인세 절감 효과. 1년 중에 법인의 투자 적정 시점은 연말이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법인세 내야 될 그 수익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를 하고 세금이 줄겠죠. 법인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수익이 얼마만큼 남는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월 정도에 우리 올해 연말까지 수익이 이 정도 날 건데라고 하면은 세금이 얼마네? 근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자. 뭐 4억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기타 자산을 산다, 수익용 자산을 산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돈만큼이 법인세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자산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고정 자산이 또 증가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법인들은 연말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삽니다. 중개하시는 분들은요, 연말에 법인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덤벼들면 무조건 하는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오는 법인 고객들은 그러니까 법인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살 겁니까?를 꼭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연말이 지나가면은 그 법인 고객은 기다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다음 해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걸 좀 잘 구별하면은 헛일을 많이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법인세 절감 효과가 나타난 거고, 거래세 절감 효과는 예, 부동산을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매매 상속 증여 정말 세금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예, 주식에 대해서 뭐 거래세라든지 아니면은 차익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세금이 상당히 절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부동산에서 공간은 빌리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법인의 사옥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같은 공간을 놓고 이거를 내가 계속 빌려서 쓰는 게 나은 것이냐, 아니면은 사는 게 매입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를 의사결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매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대신에 약간의 투자 여유 자금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자금이 큰 수익을 얻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은행 예금 이자 정도만 벌 수 있는 정도의 예금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 될 텐데, 그 기회비용이나 저런 기회비용들을 다 합쳐서 얻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법인의 부동산 투자가 가져오는 또 다른 효과. 아까 절세 말고요. 절세 말고 공간을 빌리는 거는 효과적인데 사옥을 가지는 것도 더 좋은 생각이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자율이 낮을수록 레버리지가 커지죠. 임대료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유로운 사용 면적도 기대할 수가 있더라. 자, 이 사례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이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임대 수익이라는 그 수익이 발생이 되고, 네, 임대료만 계속 내는 비용만 발생이 됐는데 사고 나니까 수익도 발생이 되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도 조금 더 여유있게 증가가 하더라. 예,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법인 자산 가치가 상승 효과를 하고 매각 시에도 매매 차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더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수익도 발생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는 매매 차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자, 사례를 보시면 임차법인의 사옥 매입. 법인이 임차인이 된 사람이죠. 예, 임차인. 그래서 이제 임차법인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빌려서 공간을 사용하는 법인이 사옥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임차로 계속 빌려서 유지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료 300만 원짜리에 관리비는 실비로 이제 청구하는 만큼 지출을 한다고 해요. 자, 4천에 300짜리에 100평을 쓰고 있었어요. 100평. 지역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라고 합니다. 네. 임대 면적,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빌렸으니까는 임차 면적이 되는 것이죠. 자, 임차 면적 100평 정도를 4천에 300만 원에 빌렸는데 자, 임차하고 매입 효과를 한번 볼게요. 자, 매입 후에 임대 수익으로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매입한 대상이 총 240평짜리의 4층 건물입니다. 한 개 층이 60평씩 되어 있고요. 60평씩 4개 층이니까는 사료기 입자 240평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 매물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24억에 나왔어요. 24억짜리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면적 평당으로 치면은 1,0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죠? 240평이니까. 자, 이게
상황을 보니까 1층하고 2층은 임대를 주고 있어요. 각 한 개층씩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1층은 8천에 382만 원, 2층은 5천에 148만 원에서 한 530만 원 정도가 보증금 1억 3천에 월 53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3층, 4층은 공실이 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1층은 뭐가 있었냐면은 커피 전문점이 있었고, 2층은 식당이었고요. 예. 여기는 꾸준하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임차인이고, 3, 4층 계속 오랫동안 비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공간을 빌리려고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예. 임대인이 건물주가 그 공간에서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 지역이 아니고 강원도에 살고 있대요. 여기는 부산이라고 칩시다. 너무 멀어가지고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중요한데 한동 내놨는데 처음에 요구했던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붙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거의 뭐 방치가 되고 있다시피 해서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마침 또 이 두 개 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은행 이자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별로 수익도 잘 안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 임대인이 건물주가 급하게 다른데 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빨리 팔고 싶어 해요. 물론 다 채워가지고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킨다고 하면 제값을 받을 거지만 최소한 차 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24억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급하니까 또 두 개가 비어있고 오래 비어있었으니까 팔려고 하니까는 뭐 처음에는 22억 정도에 내놨다가 또 잘 안 팔리니까는 21억. 처음부터 이걸 20억에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법인이 산 금액이 20억인데요. 처음부터 20억에 내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22억 내놨다가 21억 내놨다가, 그러고 이제 사는 사람이 어쨌든 협상력이 높으니까, 그죠? 그럼 20억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급한 마음에 그렇게 매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4억짜리가 2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20억에 샀다는 얘기죠, 이거를. 자, 이걸 산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게 빌렸을 때, 공간을 빌렸을 때 얘기고, 이게 매입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보증금 4,300에 4,000에 300짜리 들어있었고요. 은행에 지금 이 필요한 금액이 한 12억 8천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요. 매입을 하려면. 은행에 통장에 한 13억 정도가 있다고 치고, 예금 이자가 2%, 아주 높죠, 그죠? 일단 가정을 2%라고 가정했을 때 한 22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임대료가 300이 나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은행 이자보다 100만 원을 더 내고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월 임대 수입이 530만 원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대출이자 여기서 대출을 20억에 사서 8억에 대출을 받았어요. 많이 안 받았어요. 40%. 정부 정책에서 이제, 대출 많이 아직 안 해주는 그런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단 낮게 잡았습니다. 예전에 많이 나올 때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도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레버리지를 좀 많이 줄여서 그 비용을 한번 따져볼게요. 80% 대출 받고 사세요 하면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거니까 제일 낮게 지금 잡아서 40%. 그러면은 그 대출 이자가 한 월 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40% 잡았고, 자, 그리고 추가 수입을 따지니까 200만 원을 제하니까 33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죠. 330만 원.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4억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거를 20억에 샀어요. 그럼 시세의 한 83%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 20% 가까이 매고가 됐네요. 자, 대출을 8억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0억에
40%가 되겠죠. 248이니까, 그죠? 그 부대 비용이 취등록세, 보수비 이런 것들이 좀 고치고 하니까 예, 한 2억 한 1,800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내 돈, 대출 빼고 내 돈 필요한 자금이 한 12억 8,800이 되네요. 12억 8,800. 자, 기존에 예금이 1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법인 통장에. 그리고 기존에 사무실에 보증금 4천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임차료 300만 원 나갔잖아요. 매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쓰는 평수가 100평에서 120평으로 늘었습니다. 왜? 한 개씩 60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 4층을 두 개 층을 쓰니까는 예, 120평, 20평이 늘었네요. 20%가 늘었습니다. 임차 때보다 빌렸을 때보다 20평이 여유가 생겼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예, 여기에 1억 3천이 있는 매물이었죠. 1억 3천.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53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자가 2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죠? 이 200만 원이, 예, 8억에 3% 정도. 그죠? 8억에 3% 정도로 봤을 때, 예, 2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월 수익 같은 경우에, 예, 330만 원이, 예, 월 임대료에서 이자를 빼니까, 예, 330만 원이 나옵니다. 월 임대료 총 530만 원에서 8억에 대한 이자 200만 원 빼니까는 33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330만 원이 다 수익이냐? 이건 아니죠. 자, 효과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월 수익이 33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기존에 사무실 임대료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세이브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임차료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13억에 예금의 이자 2%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 이 빌딩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내가 이자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월 이자 217만 원 정도가 예, 받던 게 안 받아지는 상황,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빼는 거죠. 예. 그러면은 630에서 200 요거 원리 임차료로 나갔던 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예금 이자를 빼주니까는 413만 원 정도가 월 수입이 증가를 한 겁니다. 사무실 쓰고 있을 때 300만 원 내고 예금 이자 200만 원 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보다 결론적으로는 수입이 413만 원이 증가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대단히 많이 변한 거죠. 그리고 13억이었는데 보증금을 또 넣고 뺐다 하니까는 또 5,200만 원에 또 잔고도 좀 생겨요. 예, 여유자금이. 예, 그렇게 계산이 된 건데요. 자, 이거를요, 이거를, 자, 5천에 여기 있는 걸 가치 향상을 상품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매각, 매각할 때 수익률을 6%에 맞춰서 판다라고 했을 때, 예, 이 정도로 맞춰놓으면, 임대를 맞춰놓으면은, 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인데, 5천에 148만 원을 5천에 163만 원 정도 약간의 임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8천에 380만 원을 8천에 420 약간씩 올리고 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맞춰 가지고 보니까는 예, 수익률 6%에서 상품화가 가능하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내가 빌렸을 때는 내가 돈을 주고 은행 예금이자 정도만 받는 수준이었는데 그럼 항상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빌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빌려서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개념을 하나 알고 나니까 저 정도 매물을 내가 어떤 매물을 사야지 내가 수익이 될 것이라는 것도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러면 한 20억짜리 정도의 예를 들어 25억짜리를 샀다더라도 대출 좀 더 받으면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20억 정도에 한 4층짜리 정도로 해서 1, 2층은 새가 들어가 있고 3, 4층이 비어 있는 거 그런 건물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1, 2층에 저층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요 3층, 4층이 임대가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주택으로 많이 들어가죠. 예,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비어있는 건물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건물들은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동산일 경우에는 예, 급매들로 해서 가격을 조금 협상력을 강하게 가지고 예, 내고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매물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좋은 매물이 저평가된 매물이 되는 거죠, 그죠? 경매로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권리 제한도 없으니까 예, 그런 걸 사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예,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더라. 그리고 당연히 예, 여기에 부대 비용에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보수 비용도 포함이 된 거예요. 2억 1,800만 원이. 예, 약간의 고쳐야 될 개선 자금, 예, 그거를 뭐 조금 더 들여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최소한 칠을 한번 하더라도 예, 깔끔하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마감재를 한 번 더 커버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예,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는 예, 그런 좋은 매입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투자 자격 갖추기 위해서 투자 방법에서 예, 마지막인데요. 자, 정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자, 제가 아마 이 내용에 맞는 분들은 아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의사결정을 위한 그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난 그 얘기를 듣고 날 샀는데? 라고 했을 때, 그죠. 예. 근데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정보를 들은 게 아니고, 그분은 자료나 데이터 수준의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상으로 된 가치 있는 거를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건 로 데이터입니다. 로 데이터. 예. 자료들은 그냥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얼마, 저기는 임대료가 얼마, 그걸 듣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모아놨어요. 예, 표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놨다.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 정리를 한 게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정리를 딱 한 거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정리를 한 걸 해석한 거를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정보라고 하면 대부분 요걸 가지고 정보라고 많이 해요. 예.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해서 비교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이걸로 해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우리 이 개념 정도만 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뭘 듣고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검증되어 있던 그런 정보인가를 이제 알아야지 그걸 듣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부동산의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자료들의 혼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예, 이것도 유용하긴 한데 하지만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그 로데이터들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현재 상황과 위험을 분석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집행 과정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정보가 작용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게 자료인지 데이터인지 예, 정보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예, 그걸 듣고 정말 이거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다 또는 지식의 수준이다 예, 가 되는 것인지를 알고 의사결정을 내리자는 측면에서 투자 자격 갖추기에서 투자 방법 예, 정보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